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 주제 보셨겠지만 대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15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대출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많은 뉴스들과 찬반 논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이 받으시는 대출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전월세 대출이에요. 전월세 대출 중에 우리 프리랜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저는 프리랜서라 대출이 안 나와요. 혹은 대출이 얼마 안 나와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기본적인 개념을 또 설명드려 보고자 하고요.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최대한 어려운 용어들을 배제하고 기본 개념 그리고 왜 그럴까라는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전월세 구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월세도 보증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인 경우에도 여유자금이 아예 없어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전세금 같은 경우나 반전세 같은 경우, 특히 전세가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대출 종류가 있잖아요.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워낙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자를 내면서 목돈을 빌려서 이제 상환을 하잖아요. 전체 보증금 중에 대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출 상담사분들과 제휴되어 있는 분들은 없고 따로 알선을 해드리는 분들은 없고요. 저는 1금융권 혹은 주거래은행이 어디신지 물어보고 최소 3군데 정도 이상은 발품을 팔아보셔라. 꼭 주거래은행만 가시지 마시고 현재 특판이 나오거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율을 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율을 낮춰서 주거래은행이 아니어도 저렴한 이율로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여러 은행들 1금융권 기준으로 좀 다녀보셔라 라고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요. 근데 이 대출을 받을 때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담보를 할 때 목적물, 해당 대상의 목적물의 권리관계나 가액을 가지고 얼마가 나오는지 판단하는 게 이제 LTV라고 하죠. 그 주택의 담보 가치를 가지고 대출을 내주는 건데 정확한 담보 가액은 해당 계약하고 싶은 집의 지번과 호수가 특정이 돼야 얼마 정도가 대출이 가능한지 나와야겠지만 그 전에 최종적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려면 이 소득, 그러니까 즉 상환 능력이라는 신용이 또 담보가 돼야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대출 금액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또 가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드리는 설명에는 세무적인 측면이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세무사는 아니니까 세무적인 스킬은 없겠죠. 하지만 간단하게 이 로직 정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대출을 내어주려면 담보가 필요한 거죠. 전당포도 쉽게 예를 들면은 물건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담보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주택을 담보로, 두 번째로는 신용을 담보로 합니다. 자, 그래서 LTV, DTI, DSR이라는 용어들이 나오면서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용까지 보고 전체 상환 능력까지 보고 총 채무 상환 비율까지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의 종류들을 정하고 비율을 줄이면서 대출을 못 받게 만드는 게 이제 규제죠. 여기까지 1차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돼서 이런 용어들을 간단하게 압축을 해서 정리를 드리고, 그렇다면 첫 번째 대상 물건이 특정이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럼 그 물건의 대출이 어느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봤는데 2번 신용을 담보로 했을 때 이 프리랜서 분들이 신용이 확실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고 높지 않고 안정성이 적으니까 신용까지 평가했을 때 실제 대출이 가능한 금액에서 훨씬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을 어떤 부분을 믿고 신뢰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라는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소위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세금도 투명하게 내야 되고 사대보험도 꼬박꼬박 내고, 공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공제가 각종 공제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분들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투명하게, 말 그대로 유리지갑으로 투명하게 공제할 수 있는 항목들도 딱 정해져 있고, 그만큼 연말 정산을 받기 위해서 세액공제, 소득공제라는 요소들을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금융상품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대신에 이분들의 장점은 이 대출을 받을 때 프리랜서 분들에 비해 훨씬 유리한데 그 이유가 소속이나 소득이 안정적이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높고 작음을 떠나서 소속감이랑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의 비율이나 금액이 압도적으로 프리랜서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그럼 프리랜서는 어떨까요? 소속도 되어 있지 않고 안정감도 없다고 보여지죠.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어떤 달에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달에는 이 일이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일이 아니고 건바이 건으로 진행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그 다음 달에는 말 그대로 죽을 쓸 수도 있습니다. 1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50만 원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담보할 만한 그런 신뢰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소득을 볼 때 여기서 이제 세무적인 용어들이 좀 들어가는 건데, 자, 소득액이 있습니다. 소득액이 연봉이라고 표현을 하고 직장인들은, 프리랜서들은 실제로 1년 동안 벌어들인 찍은 원천징수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지출 금액, 여기서는 이제 경비 처리를 하는 항목들이 되겠죠. 경비 처리가 되는 항목들, 경비를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 돈 빼기 쓴 돈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이꼬르 순소득 네트 인컴이 되는 겁니다. 이 순소득이 세무적으로는 소득 금액이라고 하고, 그래서 프리랜서분들 대출 받거나 은행에 가서 뭘 상담하려고 하면은 소득 금액 증명원을 떼오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1개년이 아니라 2개년 혹은 3개년을 떼오라고 합니다. 자, 최근 2개년 혹은 3개년 동안 수입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지표를 1년만 가지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몇 년치를 본다는 거고, 말 그대로 소득액 증명원이 아니라 소득 금액 증명원, 말 그대로 소득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증명해오는 서류잖아요. 소득 금액이 여러분들이 대부분 모르시는 부분인데, 소득액이랑 소득 금액이랑 다르다. 이 부분을 먼저 첫 번째로 짚으셔야 돼요. 그러면 소득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소득 금액이 나온다. 그러면 소득 금액이 순소득액이다. 내가 1년 동안 벌어서 남는 돈이 얼만가, 이 돈을 가지고 소득 금액으로 내고 그거를 이제 산정을 하는 겁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낼 수 있는 게 소득 금액 증명원이라는 겁니다.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게. 그럼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 분들, 저 작년에 연봉 5천 벌었는데요. 실제 5천 벌었어요. 그러면 제 소득 금액 증명원은 5천 찍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맹점이 발생을 하는데, 소득액과 지출액이 있고 순소득 금액을 말씀드렸죠. 단순 경비율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를 입력을 하는 대상 항목자들이에요. 그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 2배4 근연기, 뭐냐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종합적인 소득을 보겠다라는 건데, 종합소득 중에 우리 사업소득으로 프리랜서는 원천징수를 뗍니다. 자,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소득이랑 일용직 소득이랑 다른데, 대부분은 그냥 일용직 소득이 조금 더 번거로워서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똑같이 3.3%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죠. 그래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죠? 프리랜서 분들은 대부분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을 하는 게 올해 환급이 된다라고 알고 계세요. 자, 이 환급이 되는 이유들이 높은 경비 처리율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번 돈은 적어지고 쓴 돈이 많아지니까 순소득 금액이 적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과세표준이라는 게 측정이 되고,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누진을 해서 전체 세액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낼 세금이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프리랜서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환급을 받는다는 개념을 생각을 하니까 공돈을 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근데 이제 오늘 대출이 주안점이니까 이 대출을 받을 때 바로 여기서 직장인분들과 현저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 직장인분들은 어쨌든 세금 4대 보험도 꼬박꼬박 내고, 결과적으로 연봉도 또렷하게 책정이 되고 안정감과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 직장 잡아라 하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유리한 부분은 직장인분들은 대출 받을 때 유리하고, 특히 고소득자나 전문직, 그리고 신원이 확실한 대기업 직장인분들, 특히 은행원 같은 분들은 소위 마통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통장이 엄청나게 높은 금액으로 뚫린다, 마통 1억까지 뚫린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이유들입니다. 신용이 확실하니까 이렇게 많이 뚫리는 거죠. 자, 마통이랑 신용대출이랑 차이점은, 똑같은 신용을 가지고 대출을 일으키는 건데, 마통은 그때그때 꺼내 쓰고 갚는 거예요. 신용대출은 먼저 돈을 땡겨요. 그런 다음에 갚는 겁니다. 자, 순서가 조금 다를 뿐이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리하죠. 왜냐? 소득금액 증명원을 내야 되는 게 신용을 담보로 하는 증명원인데, 소득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이 사람의 소득이 굉장히 적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직장인분들은 월급을 한 300만 원 정도 급여가 책정이 돼 있다, 이러면 신용대출이 막 4천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대출 금액을 프리랜서 분들도 높이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4대 보험을 받는 어떤 회사에 고용이 되어 있고 어떤 개인적인 유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프리랜서 활동을 별도로 하십니다. 그러면 이분은 프리랜서 활동을 활동대로 하시고, 물론 근로소득이 잡힙니다. 종합소득세에 근로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받는 부분들은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4대 보험을 받으면서 이 급여액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때 굉장히 유리해질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종합소득세를 낼 때 이제 소득액을 늘리시는 방법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그러면 일장일단이 있지만 세금 환급액이 줄어든다는 부분과 누진이 돼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소득액을 늘리는 건 어쨌든 허위가 아니면 언제든 좋은 일이긴 하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이 신용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러려면은 체크카드는 말 그대로 현금을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용도에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물론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신용카드를 효율적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휴대폰비, 공과금,
그런 자동이체 꼭 내야 될 돈 정도만 꼬박꼬박 소액씩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납부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먼저 신용카드도 어쨌든 대출을 일으켜서 빚을 지고 다음 달에 갚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때 돈을 잘 갚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잘 갚으면 오히려 신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 실적이랑 신용도를 상승시키는 방법, 이런 예시를 들어드렸으니까 이런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담보가치에서 어떤 걸 믿고 돈을 빌려주느냐, 그 돈을 빌려주려면 신용도나 신뢰감, 소득, 소속감, 소속, 안정성 등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신용을 가지고 볼 거면. 그러면 1차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그런 공적인 관계에서는 무조건 신용이 많고 상환 능력이 돼야 돈을 많이 빌려줄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주택의 담보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물론 이때는 본인이 보유한 자가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내는 경우는 조금 제외고요. 실제로 임대차를 하건 주택 매매를 하건 이때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매수 혹은 임차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의 자가를 가지고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혼돈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프리랜서가 대출이 안 나오는 이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봤는데 다시 정리드리면 단순경 비율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 금액이라는 순소득을 가지고 볼 때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고, 이 금액을 1년치씩 떼서 보면 사실상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높은 경비 처리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데 이 소득 금액이 작게 나오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나오지가 않는 거다. 프리랜서 분들 많이 만나보면은 이 개념 자체를 아예 모르시고 계세요. 그냥 프리랜서로 대출이 안 나온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시중에도 뉴스나 광고에 프리랜서 대출 얼마까지 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금융권을 막 넘어가시고 무리한 대출을 일으키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 이런 로직을 좀 설명드리면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